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총선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가 담겨 있네요. 여당 수도권에서 70곳 잃은 곳이 박빙입니다. 힘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야당은요. 개헌저지 백석도 위태롭습니다. 힘을 주세요. 역시 힘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총선 D-1 내일입니다. 총선일이요. 여야는 서로 위기를 강조하면서 부동층 표심에 막판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코로나에 묻힌 총선, 저질 막말만 남았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질 막말만 기억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요. 어제는 여권발이죠. 인권 변호사 내세웠던 여당 김남국, 작년 이게 뭐 여러 가지 내용, 이게 보면 이 비하, 성비하, 뭐 여성 비하, 성희롱 이렇게 나옵니다. 팟캐스트 방송이 논란되고 있고요. 세월호 막말 차명짓 결국 제명 결정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실직 쓰나미,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9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그만큼 실직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소리입니다. 신규 신청자가요. 지난해 3월과 비교해보면 무려 2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조주빈 죄목만 14개입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최대 무기징역 가능하다. 이런 법조계 의견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요. 범죄단체 조직죄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 14일) 총선 전날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엄살 경쟁. 여도 야도 힘들다. 힘을 주세요. 우리 힘듭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막판인데 막말 비상입니다. 그동안은 야권 쪽에서 제1야당 쪽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는요. 여당 쪽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우한 아닌 척. 중국이 뭔가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한발, 코로나19 우한발이라는 연구와 논문이 그동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아닌 척 이런 키워드가 되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밥 배달하는 선생님. 지금 영국에서 선생님이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식사량을 몸에다 짊어진 채 배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총선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야 표심을 얻기 위한 막판 안간힘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아직 2% 부족합니다. 힘을 주세요. 통합당 백석도 위태롭습니다. 이대로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읍소죠, 읍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도권
121석 가운데 무려 70곳이 경합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박형준 통합당 선대위원장. 개헌 저지선도 무너질 위기입니다.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최소 100석은 이상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질 판입니다. 이렇게 또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같은 소속 아닙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통합당인데요. 박형준 위원장의 이런 말에 에이 엄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총선 결과 지켜봐야 한다. 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진이 국회의원 배지죠. 이거 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다음은 만평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래요. 4년마다 찾아와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4년마다 때가 되면 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뭘까요? 무슨 큰 이 사람 모양인데 돌로 만들어진 것 같죠? 부동층입니다. 부동층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끄떡하지 않고요. 그런데 4년마다 누가 오냐고 보니까 여기 뒤에 있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표 좀 주세요 비나이다 이러는 것 같죠. 지금 여야 당대표들을 케이크처로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4년마다 부동층 찾아와서는 표 달라고 사정한다. 이 만평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여야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아슬아슬한 박빙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수도권 121개 중에서 경합 지역이 약 70개에 가깝습니다. 한 50개 정도만 각 당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고 나머지 70군데 정도는 아직도 박빙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박빙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를 얻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주말에 여러 가지 자체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러분들을 뵙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도 위태롭다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개헌 저지선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박형준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박형준 개헌 저지선이 어렵다고? 엄살 떠느라고 그러겠지. 그런 얘기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결과를 보고서 얘기할 거지. 뭐 미리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기자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박형준 위원장이 힘들다 개헌설도 뭐 저지 그것도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러냐 그러더니 엄살 떨고 있네요. 이렇게 또 합니다. 자, 최영선 위원님. 전체적으로 오늘 언론들의 평가, 어제 여야의 모습을 엄살 경쟁, 서로 읍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엄살과 읍소 통할까요? 내일이 투표날 아닙니까? 예. 마지막 그 호소 전략은 항상 투표 전에 예. 마지막 호소 전략은 읍소와 엄살인데. 항상 힘듭니다. 우리 그렇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지지층 제발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쯤 하면 됐다 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 반드시 나와서 투표를 해 주십사 하고 읍소하는 전략이 결국은 엄살 전략인데 예. 이건 뭐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가장 효과적인 거죠. 여든 야든 그러니까 뭐 여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예. 제발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또 야가 견제를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할 때 이 엄살 전략이 예. 저는 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에서 혹시라도 투표할 생각이 좀 없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통할 수 있는 게 엄살 전략이다. 부동층들은 통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동층의 많은 분들은 좀 정치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목소리가 좀 군데군데 들리거든요. 나도 만평도께서 이런 상황을 좀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도 야도 이른바 막말 때문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통합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 얘기는 사실 어제 불거진 게 아니라 벌써 며칠 됐죠. 며칠 쭉 이어진 얘기인데 어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차명진 또 논란, 통합당 더는 못 봐준다. 어제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요. 차명진 후보는 경기 부천병에 출마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문제 발언이 불거졌죠. 그 이후에 논란이 있었지만 그동안 제명까지는 안 되고요. 탈당 공고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합당이 결정을 한 거예요. 세월호 텐트 발언 이어서 현수막 표현 무리를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가면은 현수막들 걸잖아요. 근데 그 현수막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차명진 의원이 또 어떤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당 더는 못 봐준다.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명진 후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또다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이것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발언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 최고위원회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당초에는 탈당 공고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총선으로까지 그냥 치러지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제 바로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을 했어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 좀 패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양지열 변호사와 최영선 의원께 미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왜 어제 제명 결정은 저렇게 나왔을까? 그 배경을 좀 해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눈치만 2번을 적어놨는데요. 눈치를 2번 본 겁니까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신속히 결정을 했다라고 박형준 위원장은 얘기를 했는데 예. 신속히 결정한 건 전혀 아니죠. 사실은 이미 이제 무리를 빚은 지난주부터 예.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눈치를 보니까 예. 차명진 이제는 떨어진 후보제 전 후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전 후보자와 사실상 뜻을 같이 하는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들이 당내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가장 크게 내세우고 이렇게 이번에 통합을 이뤄냈다는 건데 예. 오죽했으면 당일은까지 통합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 내부에서 차명진 전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강하다 보니까 차마 탈당까지는 바로 못 시키고 이게 탈당 공고라는 묘한 어떤 그 뭐 수를 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눈치는 그쪽의 눈치를 예, 봤다. 그렇죠. 그런데 차명진 전 후보자가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니까 이번엔 바깥의 눈치를 보니까 이게 너무 심상치 않거든요. 바깥 여론의 눈치군요. 또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게 봤더니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득실을 따져봤을 때 예. 이거는 더 이상 못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예. 사실 마지못해 이게 뭐 탈당 제명시킨 거지 신속한 제명은 아니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다가 다시 눈치를 보다가 이번에 결정을 한 것이다. 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최경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거죠. 저는 이번 건은 보면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예. 역시 전략가다. 그리고 크게 볼 줄 안다. 예. 이 세월호 사건이 갖는 우리 사회의 어떤 예. 그 의미라든지. 세월호 사고입니다. 사고. 그러니까 그 예. 사회적으로 이 그 사건에 대해서 예. 어떤 부채의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고를 어떤 정치적 쟁점으로 예. 끌고 오는 데 대한 우리 예. 국민들의 또 거부의식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제껴놓고, 예. 당장 눈에 보이는 뭐 그 열성 지지층만을 예.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 예. 하고 이제 그 탈당 권유에 대해서도 잘못된 조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본다면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그림을 크게 볼 줄 안다. 예. 그에 비해서 이 탈당 권유 조치는 굉장히 안이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는 좀 안이하게 판단했다. 그리고 뒤늦게 그냥 이걸 결정을 한 거네요. 그러면은. 자, 그럼 통합당에 몸담고 계신 윤시찬 변호사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이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현수막과 관련된 논란, 그건 이후에 불거진 거예요. 그 토론회에서 발언 이후에 나온 건데 현수막과 관련된 논란이 없었다라면 당 최고위원회가 제명 결정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까? 이거 궁금합니다. 과연 그렇게 갔을까요? 아마 현수막 관련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발언들도 좀 있었던 걸로 좀 예. 네,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없었으면은 당헌 당규상 징계를 번복하기 어려워요. 한번 윤리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이 되면 탈당 예. 권유는 사실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 없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됨으로써 확정되는 거라서 예. 재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 추가적인 그 뭐 당의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평가받는 행위를 했기 예. 때문에 이건 추가 징계거든요.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당헌 당규상 이전 징계보다는 예. 더 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탈당 권유보다 중한 징계는 제명뿐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명이 된 건데 예. 윤리위원회를 또 거치게 되면 또 이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갈까 봐 오히려 안 들어갈까 봐 아마 최고위에서 결정을 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 사실 윤리위원회 거치지 않고 제명 결정을 최고위에서 바로 한 거예요. 예, 바로 했어요. 예. 뭐 근거 규정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예. 어찌됐든 당무의 포괄적인 당무권 갖고 했다고 보여지지만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투표 전에 이루어져서 예.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차명진 후보의 발언 때문에 예. 수도권의 후보들이 사실은 큰 민원을 많이 제기했죠. 그러니까 수도권 후보들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후보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당에서 징계를 했는데 예. 본인이 반성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게 아니고 면죄부를 받은 것인 양 또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 또한 민심 이탈로 이어졌어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해석이 된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저기도 보면 더는 못 봐준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예. 봐준 게 아니거든요. 예. 평시 같으면 탈당 권유는 굉장히 강한 징계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거를 완주하는 결과로 이어지다 보니까 예. 마치 봐준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따른 다른 지역 후보자들의 예. 불만이 컸고 예. 그것이 아마 이번 징계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보도에 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요. 미래통합당 지지자 일부가 이 제명 결정에 또 반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당 행위에 대해서는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그것은 어쨌든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그건 당이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창석 평론가. 사실은 어떤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표현들이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사안은요. 네, 일단은 차명진 후보가 본인 스스로 혼자만 예. 선거였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차명진 후보가 이 발언을 TV 토론에 남기기 전에 예. 흔히 말하는 보수 유튜브에 나와서도 똑같은 발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통합당 그 홈페이지라고 하죠. 그 홈페이지에서는 차명진 후보 제명을 철회하라.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후보의 판단력도 부족했지만은 이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해도 아무렇게 제지도 하지 않은 이 지지자들의 빠진 것도 문제가 있다. 결국 사실은 이 국회의원 후보라는 것은 거대한 캠프로서 움직입니다. 예. 후보는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고 예. 최종 판단 정도를 내리는데 그 캠프 안에서 보좌진이라든지 이러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가장 먼저 돌아간다면 역시 당원권 3개월 정지할 것이 아니라 최초의 막말이 불거졌을 때 공천을 주지 않는 쇄신 공천을 하는 것이 예. 사실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아까 윤기찬 변호사께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에 출마한 통합당 후보자들로부터 강한 어떤 이의 제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본인들이 좀 약간 힘든다는 표현이 아마 그 후보들마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만 예. 더 붙이면 일부 의견은 당의 예. 일부 의견은 차명진 전 후보의 이런 그 행보가 예. 이게 선거운동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신 분도 있어요. 선거운동이라 하면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거고 예. 어떤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게 되면 당선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과연 이분이 선거운동의 행보로서 저걸 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정도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 어제 통합당 최고위원회의가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당에서 나오는 논란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당도 글쎄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막말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문제성 발언일까요? 아무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9금 팟캐스트에서 여성 비하 맞장구. 민주당, 야당의 막말을 공격하다 대형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산 단원을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남국 후보입니다. 이 팟캐스트가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해명은 이렇습니다. 문제 발언 직접 하진 않은 거다. 다른 그 방송의 출연자가 한 거고 자기는 거기에 출연을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지만 논란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사진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일단 뭐 이 김남국 후보의 해명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문제 삼는 발언들은 제가 직접 한 바 없다.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 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다. 보이는 진행자 아니다. 거기에 어떤 이 상담 듣는 청년 자격으로 나와서 방송을 한 것뿐이다. 그러나 방송 내용은 사실은요. 글쎄요. 뭐 여성 비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이 성적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29금 팟캐스트, 19금도 아닙니다. 29금이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을 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이 방송에서 진행자들의 성비하 발언들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하여 여성을 마치 상품화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후보는 안산 시민들에게 당장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방송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긴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거 들려주면은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뺐고요. 사실 기사로 좀 두루뭉술하게 묘사가 좀 돼 있긴 합니다. 그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 방송에서 출연자들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본 뒤 욕설을 섞어가며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했다. 연애를 가불관계에 비유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도 아무렇지지 않게 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방송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김남국 후보가 이제 출연을 한 거죠. 이거 일단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패널분들 다 포함해서 이 팟캐스트를 직접 접해본 분들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그 팟캐스트 한 70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올라와 있고요. 저는 이 중에 50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예. 그 유료 아닙니까?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다 들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팟캐스트 이름 뭐 공개가 돼 있으니까 공개하겠습니다. 연고전이라고 해서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연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내가 6,000원이나 10,000원을 내고 구입한 표를 가지고 19금 영화를 보고 19금 장면을 연기한 배우에 대해서 야한 사람이다. 성적 비하를 한 사람이다. 만약에 살인자 역할을 한 사람 보고 살인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29금이라고 적혀있지만 관람 등급에 우리나라에서 29금 없어요. 19금인데 그보다 더 높은 수위가 있으니까 29금을 표방한다라고 오프닝 때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유료로 했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전제를 해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방송은 전체적인 대본이 있고요. 각자의 캐릭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발언을 하고 어떠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여성의 신체 부위를 욕설을 섞어가면서 상품화했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남성의 신체를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성 고정 출연자가 매회 2명에서 3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연애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은 남성을 바라보면서 연애 감정이 이렇게 느낀다라고 동등하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비난할 거라면은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허가제를 도입해서 이제 풍속적인 이런 발언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제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김남국 후보는 자진 하차했습니다. 왜냐면 악플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김남국 후보가 제시하는 연애 솔루션이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들. 사실 김남국 후보를 2번 죽이는 멘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김남국 후보의 악플에 시달렸고 자진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후보 멘트를 모두 녹취로 풀어보면은 저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후보는 애초에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녹취록을 풀어보면은 박순자 후보도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과도한 성적인 농담을 하는 프로그램 세러데이 라이브라고 미국 프로그램 SNL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었죠. 여기에 아주 심각한, 아주 농도 짙은 성적인 농담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나가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 때 나갔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왔던 성적인 농담, 성적인 비하 이런 걸 힐러리 클린턴 여성으로서 인정한 겁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인정한 겁니까? 프로그램 해당 성격에 따라서 캐릭터를 나누고 거기에 롤을 부여하는 것이 프로그램인데 영화는 인정을 해주고 팟캐스트는 인정해주지 않고 이거는 오히려 팟캐스트 막말 프레임을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이겠으나 김남국 후보가 스스로 녹취록을 풀어봤을 때 문제가 될 발언을 남긴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창석 평론가는 이거를 약간 이해할 만한 상이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프로그램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을 굉장히 강조한 인권 변호사로 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인권 변호사가 이런 방송을 했다라는 게 1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리고 방송 내용 중에는요. 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 사진을 보면서 품평을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경우 같으면요. 사실은 카톡방에서 여러 남자들이 어떤 여성에 대한 품평하는 게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네네. 자, 그런 거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은 그런 거하고 연결을 지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관을 지어 생각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단체방에서 모 대학생 총학생회라든지 이런 단체방에서 품평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이유는 사적으로 그 사람의 비하할 의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유료 방송이긴 하지만 500원이라는 굉장히 낮은 진입 장벽에 공개된 롤입니다. 그리고 성상품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SNL에 출연했을 때도 충분한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남긴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흔히 말하는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다른 어떠한 인종보다 조금 다른 특성, 신체적 특성이 있다는 부분도 나왔어요, 방송에서. 그럼 그건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흑인을 비하한 건가요?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맞죠? 또 거기서부터 출발했었죠. 그리고 버락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바마라는 이름 때문에 아랍인이다, 테러리스트다라는 규정을 받으면서 그런 혹독한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아니다라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나갔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 설정에 따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팟캐스트라고 해서 SNL은 괜찮고 팟캐스트는 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유명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는 김남국 평론가 거기에 참여한 거를 이해할 만하다고 지금 분석을 해 주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일칸님 물어보신 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조금 더 덜 나온 것 같아서. 양별 변호사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아까 이제 뭐 이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거는 해당 여성들 단체 대화방 같아서는 해당 여성은 자기를 놓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걸 모르고 그런 거를 당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저기 청취자들이 보내온 사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본인들이 보낸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잘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 약간 왜 본인은 하차한 이유가 나는 여기 이거를 듣고 있기에 너무 수위가 세다라고 하차도 했고요. 또 안에서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약간 쑥맥 같은
그러니까 뭐가 좀 호응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뭔가 좀 요즘 분위기에는 안 맞는 옛날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자꾸 드러내니까 재미도 없었다. 그리고 뭐 실제 이제 뭐 MBN 방송에도 자주 나왔지만 저희끼리도 그래요. 뭐 요즘 친구가 저렇게 확 막혔냐라는 얘기를 들 정도로 일종의 쑥맥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 옆에서 윤기찬 변호사께서 곰곰이 듣고 아마 뭔가 설명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 저는 뭐 그걸 다 들어보질 못해서 다만 이제 본인도 저 스스로 말하다시피 뭐 문제 삼는 발언들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이제 그 발언들이 사실은 좀 문제성이 있다라고 본인도 느끼시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출연자들이 했던 발언을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수위가 높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저게 유료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주제가 미리 정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역할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오고 간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라이브 방송처럼 갑작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서. 그러면 저기서 오가는 말들이 본인의 성 감수성과 어떤 매칭이 되는지 이거 나와 어긋나는지 이것만 밝히면 돼요. 저게 뭐 잘못했다 잘했다 뭐 악의적 뭐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거기서 오갔던 말들이 그것은 사실 적정한 말이다. 아 너무 심했다. 이걸 밝혀야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비판할 생각 없어요. 다만 본인이 거기선 그런 역할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뭐 악의적이다 이렇게 해서 두루뭉실 넘어갈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솔직히 내 그 정서하고 맞다. 아니다. 이걸 밝혀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국민이 그다음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윤기찬 변호사님. 너무 짧아요. 설명이네요. 자, 최영수 의원님. 사실 이 김남국 후보의 이 사안이 논란이 된 이유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분이라면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총선 후보기 때문에 상대 후보가 이걸 굉장히 강하게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남국 변호사 저도 뭐 방송에 같이 출연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눠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 튀는 분이 아니거든요. 앞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좀 조용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저는 뭐 이런 방송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왜 이 방송에 출연했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김남국 변호사하고 이 방송이 컨셉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출연 전에 이 방송에 대해서 컨셉을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물론 출연을 하다가 안 맞다 해서 자진 하차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20여 차례나 출연을 했다고 돼 있는데 저는 여하튼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 출연하기 전에 컨셉을 듣고 나하고는 안 맞는 프로그램이구나 해서 빨리 결단을 하든가 그리고 또 출연을 막상 해보니 안 맞구나 해서 20여 차례나 출연할 필요 없이 더 빨리 결단을 하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마 유권자들이 이 마음속에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총선 때 되면 선거 때가 되면 그 후보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후보를 샅샅이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것까지 돼서 지금 사실은 이 신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막판의 악재가 아닐까 뭐 이런 분석도 좀 섞여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좀 작은 제목으로 돼 있죠? 유튜브에서 여당 지도부를 비난한 정봉주. 네티즌에게 굉장히 욕설을 한 거죠. 그리고 지도부를 향해서 굉장히 맹비난을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을 주도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당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됐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정봉주, 여당, 나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런 말. 여기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아주 험한 말이죠. 이거는요. 이렇게 취급했다. 그런데 비난을 했다가 바로 또 그 다음날 방송을 통해서 또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방송에 언급했어요. 이 씨, 윤 씨, 양 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누군지 알지? 나 정봉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강한 불만이에요. 열린 비례당 비례대표, 여당 너무하지만 인내한다 뭐 이런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저에 대해서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시정 잡배 쓰레기로 취급하고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 씨, 윤 씨, 양 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댓글로 욕을 해대는 거예요. 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혹은 그 더불어시민당 공격한 거 전혀 아니고요. 한 식구 한 형제인데 왜 공격을 합니까? 제가 어제 그 부적절한 표현한 것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은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김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윤이 평소에 친해갖고 윤이 튀어나갔나 봐요. 근데 윤이 아니라 김입니다. 김. 자, 앞서서는 굉장히 험한 말과 함께 맹비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사과를 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윤이라고 얘기한 건 사실 김입니다. 또 바로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오창석 평론가하고 윤기찬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정봉주 전 의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걸 좀 분석해달라고. 먼저 오창석 평론가. 네, 저는 이제 나 여기 있어라고. 나 여기 있다. 네.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고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선긋기에 나서는 초반에는 사실은 진보 패널도 그렇고 보수 패널도 그렇고 작전이다. 서로 함께 승리해보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광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판을 키우고 있는 거다. 네, 판을 키우는 건데 사실 이제 조금 지나서 바로 알았죠. 진짜 선긋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실제로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열린민주당 사람들은 억울해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도 앞순위에 있는 1번부터 10번이 민주당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사람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 마치 더불어민주당인 것처럼 찍어달라라고 호소하는데 우리도 민주당의 성공을 돕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나쁜 사람 취급하느냐. 이런 억울한 감정이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한 억울함과 섭섭함이 강하게 있었다. 네, 축적되어 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열린민주당의 창당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봉주 최고위원에게 흔히 말하는 비난이 폭주했죠. 비난이 한쪽으로 계속 몰렸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방송 또는 마지막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다시 열린민주당을 주목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 해명방송을 하다가 오히려 센 발언이 나갔고 해명을 했지만 지금 어쨌든 저희도 지금 방송에서 다룰 정도로 다시 열린민주당을 얘기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결국 유권자들한테 맡기겠다. 이런 의도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뭔가 호소를 하면서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윤기찬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 여당 큰 틀의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풍년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곡간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년후 그러면은 지금 진보 진영이 풍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흉작이면은 굉장히 단합을 하잖아요. 이제 풍년이다 보니까 적이 어딘지 그건 잊어버렸고 이제 내부 싸움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싶고 이미 확보한 몫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당의 겁니까? 껍데기를 벗겨내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이제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그 후보들 간에 어느 쪽 분이 더 당선을 시킬 것인가의 문제고 태생부터 사실은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들이 제일 위성 정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 생각에는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자신들을 제끼고 다른 분들하고 제일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감정 싸움이. 근데 지금은 아마 감정 싸움보다는 양측이 제로섬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제로섬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몇 번이 과연 당선될지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의 싸움보다는 사실 그 후보들 중에 어떤 분까지 당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실리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정봉주 전 의원께서 여러 명과 함께 상당한 세를 얻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제어가 안 되시는 분으로 아마 그분들은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이런 약간의 기싸움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고 더 나아가서는 차기 대선 후보와 또 연관이 될 거다 조만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바둑 한 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아마 이슈가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사 내용 좀 잠깐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정봉주 전 의원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람 성씨 셋을 얘기했거든요. 이 씨, 윤 씨, 양 씨.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하죠. 누굴 얘기한 걸까? 추정이 있는데 이 추정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 씨, 윤 씨, 양 씨는 각각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방송에서 윤 씨는 아니라고 해서 김 씨로 바로 잡았거든요. 그럼 김 씨는 또 누구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김홍걸 비례대표 후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말하는 것 같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해석이요. 양절 변호사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윤희찬 변호사가 잠시 총선 이후에 대선 상황까지 고려한 이런 어떤 대립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는데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관계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걸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배부른 소리다. 아, 배부른 소리다, 그거. 아직 사실은 그럴 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만큼의, 물론 예. 이제 뭐 시각에 따라서는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에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봉주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강렬한 얘기를 해가면서까지 어찌됐든 열린민주당을 한 번 더 다시 봐달라는 얘기를 한 그런 거지. 것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아니라는 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네, 여유만만하기 때문에 여유만만하면 뭐하러 저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오히려 그런 시선들을 좀 차단하는 거는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봉주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좀 어느 정도 자신이니까 앞으로 더 큰 꿈 꾸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쪽에서는 혹시라도 또 경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당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시끄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티낼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주 뭐 두 기사 소개되는데 뭐 이 부분 열린민주당 부분도 사실 민주당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일단 갈등하는 모습이 좀 비춰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치 기사 이어가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을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에 대해서 여당이요.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는데 또 하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시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은 행보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정 후보를 지원 유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인영 후보도 본인도 선거 치러야 됩니다, 이번에. 근데 거길 가서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고민정 당선 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왜 재난지원금 얘기가 거기 지역구에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튀어나온 빨간 바퀴 놔줄 건가? 그리고 고민정 당선되면 대통령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러자 오세훈 통합당 후보, 경쟁자잖아요. 이건 가장 치졸한 매표다. 왜 재난지원금 얘기를 여기 와서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야당은 그러면 듣고 보니 그럼 고민정이 떨어지면 돈을 안 준다는 얘기냐? 또 이렇게 반발합니다. 여기 내용 좀 더 소개돼 있어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지원 유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그럼 이걸 거꾸로 들면 그럼 당선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야당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합니다. 고 후보가 당선되면 광진 구민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할 것일까? 얼마 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고민정 후보를 찾아가서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사람 그리고 당선되면 진짜 기뻐할 거다.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반발합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국민의 세금이 고민정 후보를 위한 선물 보따리입니까? 그렇습니까? 재난지원금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데 이거를 특정 후보의 지지와 연결시켰다는 거죠, 지금. 치졸한 매표 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그 일간에 이전에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이게 공약이냐라고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이게 결국 선거를 앞두고 나서 예.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그것도 바로 준다는 게 아니고 선거 끝나고 준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공약성으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는데 예. 지금 그것을 사실상 자인한 꼴이 돼버린 거죠. 저게 전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저게 무슨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예. 따지고 보면 그 일반 전 국민에는 또 광진구 선거인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걸 뭐 법적으로 운운할 건 아니지만 예. 상당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예. 재난지원금의 그 명목을 상당히 폄훼하는 거다. 이것이 뭐 특정인을 뽑아주면 주고 이렇게 예. 언급될 대상이 아니죠. 예. 그 재난지원금은 사실은 생계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주겠다는 건데 예. 어떻게 저렇게 선거하고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계셔도 또 선거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당을 어떻게 하면 어떤 유리함이 있다. 그것은 그냥 이신점심으로 하는 것이지 예. 저렇게 말씀으로 대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굉장히 용감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시환 변호사는 굉장히 용감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양지열 변호사. 요 조선일보 기사 내용인지 이런 게 소개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여당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정 후보를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지금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유가 뭘까요? 고민정 후보가 각별하다기보다는 광진을이 가진 상징성이 광진을의 상징성이. 여기에 전에 있었던 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고 여기 이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여태까지 계속 민주당이 지금 이 광진을 돌봤는데 광진 있었는데 갑자기 빨간 바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빨간 바퀴가 왜 굴러왔느냐. 근데 광진을이 가진 상징성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정 전 대변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는데 오세훈 전 시장 만만치 않은 상대지 않습니까? 뭐 잠재적인 대권 그렇죠. 잠룡으로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광진을을 넘어서는 상징성이 많은 곳들이죠. 수도권 전체에서도 초박빙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뭐 참 그럴 거예요. 다른 지역구 후보분들께서는 약간은 부럽기도 할 겁니다. 늘 언론에서 광진을 얘기는 빼놓지 않고 하잖아요. 여기 언론사 여론조사가 거의 20번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럽기도 할 정도의 곳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장 정치에서는 또 신인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첫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권으로서는 좀 총력전이 저기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진을 자체가 그러면은 이번 선거의 전체적인 어떤 성과 이거를 상징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곳들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저것은 박빙 지역이니까 저것을 넘는다면 어찌되면 이제 전선이 더 크게 확장되는 그런 어떤 정선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던 곳이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경쟁이다. 좀 이래서 이런 지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사에 재난지원금과 이렇게 나온 또 말이 또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작은 정당의 대표들도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긴 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매일경제는 이런 정당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명의 대표들의 간절한 읍소입니다. 여기도 읍소. 여기 보시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회찬 의원 묘소에서 그걸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지켜달라. 국민들께 호소를 한 거예요. 정의당을 지켜달라. 자, 손학규 민생당. 여당에 몰표를 주면 호남 어떻게 보겠나? 또 호남 표심을 자극하는 거죠. 표를 달라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토 종주 오늘 끝납니다. 문재인 정부 3권 분립 훼손했다. 그러면서 힘을 달라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들의 간절한 읍소입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모당의 완전한 통제에 의하여 설립된 사조직에 불과합니다.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표는 사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저희들을 일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영수 의원님. 사실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 있는 이 선거법이 마련됐을 때만 해도 이른바 군소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선거법을 바꿔서 제도를 바꿔서 뭔가 그 틀을 바꿔보겠다는 것은 여하튼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의석수를 바꿔보겠다.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문재인 정부 중간쯤에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또 국정 안정을 기할 것이냐 아니면 견제를 기할 것이냐 이것이 선거의 주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그 뭐 저렇게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굳이 작은 정당에게 관심이 갈 수 있겠느냐 저는 뭐 본질을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어떤 형식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저런 식으로 나타나. 위성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요. 자, 오창석 평론가. 사실 새 대표 소개가 됐는데요. 가장 독특한 선거운동은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어요. 장거리 마라톤도 이런 장거리 마라톤이 없습니다. 400km가 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선택을 한 거는. 진짜 전대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선거 운동 방식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전에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네, 당연히 없었고요.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하루 30km 정도를 뛰면서 강행군을 이어왔다. 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고통을 호소했는데 다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놓은 메시지가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수에서 출발해서 14일 오늘입니다. 광화문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424km 정도를 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라톤이 42.19km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10배 정도를 뛰게 된 셈인데 10배네요. 이 10배가 딱 10이란 숫자. 국민의당과 똑같다. 기호. 네. 정당 투표 용지상의 국민의당의 기호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딱 국민의당 기호 10번대로 마라톤 10배를 뛰었다라고 국민의당 관계자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뛴 이유가 그 정도 말고는 나온 게 지금 없습니다. 10배를 뛰었다, 마라톤에. 네. 이제 지금 뭐 여러 위성 정당들 때문에 구소 정당이 힘들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다른 기사에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내가 민주당을 찍으러 갔는데 민주당이 명부에 없다. 미래통합당을 찍으러 갔는데 미래통합당이 명부에 없다. 그러면서 혼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정당 투표용지를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위에 있는 민생당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저렇게 뛰고 있으니까 고정 지지층 역시 움직일 것이고요. 정의당은 이름이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군소 정당들 마지막까지 다들 안간힘 쓰고 있는데 역시 어제도 안간힘을 쓰는 모습, 읍소, 호소 이렇게 하는 모습이 포착이 지금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국이 굉장히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경하죠, 지금 모습이요. 31번으로 대구 첫 확진된 신천지 신도 동선 허위 진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추적에 혼란이 그동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명단서 누락 신도 1,800여 명 추가 발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1월에도 대구청도 방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이 얘기도 담겨 있습니다.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 여기 보면 대구 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인단을 구성해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1000여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이 31번 환자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2월 9일과 14일에만 방문했다라고 31번 환자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사실 확인 결과 2월 5일에도 방문을 했고 2월 16일에는 청을 달리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허위 진술인지 아니면 또 확진되어서 여러 가지 정황이 없어서 진술이 좀 헷갈리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변호사, 그동안 이 31번 환자에 대해서는요, 뭐 치료비가 뭘 많이 나왔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뭔가 얘기하지 않았다 지금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른바 말해서 이제 구상권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구상권, 그러니까 정확히 법률 용어로 따지면 구상권이라기보다는 그냥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니까 구상권이라는 건 본래 본인이 부담할 거를 남이 부담해 줬을 때 보험이나 아니면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남이 대신 내주게 되면 본인한테 다시 청구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법률 구성을. 근데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입증의 문제죠. 어느 정도 본인의 이런 행위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치료비가 증가했거나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해서 치료비가 나갔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입증의 문제고 고의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한 번 더 갔는데 안 갔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2월 5일 날인가요? 2월 5일 날 갔다는 전제하에 본인들 역학조사를 통해서 격리 조치를 하고 이랬으면은 좀 더 나은 결과 나왔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에 진술이 2월 9일과 16일,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방문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보니까 5일과 다른 날짜도 또 나온 거예요. 16일날 그 더 갔다는 게 또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가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5일 날 방문했다는 걸 말했으면은 그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학조사의 그 어떤 기간에 따라서 본인들이 했을 텐데. 나흘 앞으로 가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환자를 조기 발견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전파가 또 된 거,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에 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가능하죠. 양지열 변호사는 이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한 1000여 명 정도 지금 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 뭐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메르스 때 같은 경우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국가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본인이 이제 감염이 됐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일부 인정된 사례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뭐 지금 31번 환자라든가 아니면 대구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 그게 대구 경북 지역에까지 확산돼서 영업 손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제 거쳐야 될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가장 결론적으로 딱 필요한 게 뭐냐면 당신들이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내가 이게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천지에서 빨리 도움을 줬더라면 이게 코로나19가 이만큼만 퍼졌을 건데 좀 늦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이만큼 퍼졌다.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지만 정확히 입증하기가 좀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타당하게 입증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0명만 나올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2000명이 나왔다. 그래서 2000명이 나왔기 때문에 손해가 100만 원 볼 수 있었는데 100만 원을 못 벌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소송을 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게 손해배상의 증명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얘기 지금 다 신천지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자가격리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경찰 정도 심한 격리 위반자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2차례나 이탈을 했습니다. 60대 첫 영장 신청입니다. 미국에서 입국 후에 거주지와 전화번호를 거짓 신고했고요. 하루 2번이나 사우나 안에 들렸다가 붙잡혔습니다. 한 번 갔다가 붙잡혀 다시 갔는데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안 되겠다. 영장 청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찰이 감염 위험성, 다수 접촉 등 6가지의 구속영장 신청 기준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물어내요. 이분이 좀 정도가 심하다고 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 양지열 변호사 짧게 물을게요. 이런 거 영장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일단 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실형 구형하겠다라고 감염법 위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다만 지금 저분이 음성 판정 받았어요. 음성 판정을 일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음성 판정이라서 오히려 저는 그 발부 가능성이 좀 올라갔다. 만약 양성이면 또 다른 양성이면 구속 사유가 있더라도 이게 구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구속을 시키면 또 그 안에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 경우는 본보기의 어떤 차원에서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한 번 이렇게 나갔다가 좀 발견이 돼서 다시 갔는데 웬만하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나가서 갖고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다음 내용도 자가격리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이건 뭐 천태만상이라고 돼 있는데 자가격리된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대요. 담배 사다 줘.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한답니다. 왜 자꾸 전화해 짜증나게. 나 자고 있는데 왜 자꾸 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답변 안 하시고 막 화를 내고 그런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고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완전 다르죠. 자가격리자 천태만상입니다. 힘이 엇갈리는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이죠 이게. 생필품 박스 원래 하나만 주거든요. 한 10만 원 상당인데 그거 하나 더 달라고 또 조르시는 분이 있대요. 막무가내다. 그리고 왜 전화해서 잠 깨워? 타박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담당 공무원도 전화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반면에 세심한 배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분들은 본인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핸드폰으로 감사 문자가 그렇게 오더라. 그래서 참 피로가 다 사라졌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온 초콜릿을 선물하는 자가격리자도 계시다. 그래서 뭐 제각각입니다. 참 제각각. 이거 누가 좀 얘기 좀 하실까요? 오창석 평론가.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처음 있다 보니까 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네, 지금. 처음 있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담배 사다 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요즘에 그 배달해 주시는 분한테도 함부로 요청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또 갑질이라고 그럽니다. 네, 엄청난 갑질이라. 근데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뭔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걸 착각을 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떠받든다라고 이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이제 복지 공무원들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보다 오히려 더 공무원들이 훨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가격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몇만 명이잖아요. 그게 힘들 거예요. 이게 지자체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라 밖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먼저 좀 준비돼 있어요. 발원지 우한 덮어라. 중국 코로나 동북 공정하는 건가? 이렇게 기사는 제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발원지 우한 아닙니까? 아닌가요? 근데 중국은 아니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발원은 우한 이런 논문과 연구가 자꾸 나오자 코로나 연구 논문을 검열하기로 했답니다. 중국 당국이요. 그리고 방역 성공 대국 이미지만 남기려고 한다. 국제사회의 영향력 키우려는 의도다.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는데 이렇답니다. 코로나 발원에 관한 논문은 과학기술부의 별도의 발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거예요. 검열이잖아요. 논문, 연구에 대한 검열입니다. 최영선 의원님, 이런다고 바뀝니까? 일단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 뭐 인류사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끼친 질병인데 스페인에서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습니까? 스페인을 지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어로서도 우한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 언어가 고차가 되는 거를 막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고착되고 나면 언어라는 것은 중간에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연구 논문을 검열을 해서 그러니까 이 명칭을 우한 바이러스라고 안 부르는 것과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의 발원지가 우한이었고
아니었고를 따지는 것은 전혀 또 별개의 그 문제거든요. 연구는 객관적으로 보는 연구는 거잖아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언론 통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뭐 예. 180개국 중에서 한 172 정도 예. 될 정도로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인데 예. 연구 논문까지 저렇게 통제한다는 것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그래.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사실 이 중국 외교부 당국의 대변인들이 왜 자꾸 우한 얘기하냐고 뭐 불만 표시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 우한인지 세상이 다 알아 막 이렇게 받아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객관성을 갖춰야 되는 연구 논문에 대해서도 뭔가 자꾸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한다. 그래서 제목이 중국 코로나 동북 공정 이렇게 제목이 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뭐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뭐 다른 나라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죠. 연구 많이 하면 됩니다. 맞는 걸로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자들 굶을라 밥 배달하는 영국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모습을 좀 보시죠. 뒤에 큰 백을 맸고요. 앞에는 모자르니까 큰 비닐봉투에다가 먹을 거를 잔뜩 담은 겁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 영국도 지금 통제되고 있잖아요. 이 줄이. 영국 초등교사 폴스라는 이름의 선생님인데 점심 배달을 매일 하고 있답니다. 매일 음식을 18kg을 메고 78명 학생을 챙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사는 지역이 영국 링컨셔주 그림스비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스비 지역은요. 어린이의 34%가 빈곤층이랍니다. 그러니까 식사 챙겨 먹기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한 끼라도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대단한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매일 아침에 학교 급식실에 가서 다 챙긴답니다. 도시락으로.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일일이 집에 가서 먹을 걸 챙겨주는 겁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그냥 유심히 보고 계신데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으네요. 사실은 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직도 저렇게 좋은 선생님이 있다라는 것과 무상급식 지급 대상이 41%다라고 했는데 예. 우리나라 사실 이제 100% 정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공공의 영역이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 확장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예. 재난 긴급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끝나고 났을 때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기본소득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그 통계 자료를 예. 따라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분들은 좀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2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이 준비한 음식을 걸어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숙제도 준답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또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점심과 숙제를 같이 줘서 어머니께 당부드리는 거예요. 식사도 챙겨 드시고요. 숙제도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당을 못 찾다가 겨우 찍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전투표 뒷말입니다. 50cm에 육박하는 팔뚝만한 정당 투표용지를 실제로 본다면요.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요.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속에 생각해둔 정당을 찍으려면요. 내일 아침 투표소에 가기 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단순하고 쉬워야 하는 게 투표인데요. 정치권 좀 지금 상황 보고 느끼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의 매일경제는 총선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